지금 통장을 열어보세요.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이미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뚫었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지금 임의적으로 막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1,500원을 넘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97년 IMF 때는 급성으로 아팠지만 젊은 체질이라 금방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고령화된 몸에 만성 염증이 퍼진 상태라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의 엔진 자체가 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해집니다. 한국이 스위스, 호주 다음으로 부채 부담이 높은 나라라는 거 아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식 통계에는 전세 보증금이 빠져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7%를 넘어섭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35살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월급 4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대출 원리금 갚고 이자 내고 카드값 빠지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100만 원도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가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돈을 벌어도 다 빚 갚는 데 들어가니까요. 내수 경기가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맞아도 금방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 번 쓰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할 판입니다. 소득 불평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9%가 60%를 나눠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90%가 고작 23%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명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동네 전체 소득이 1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4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명이 6천만 원을 나눕니다. 한 명당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펑펑 써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서 밥을 10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차를 10대 살 수는 있어도 동시에 10대를 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돈이 사회로 안 돌게 됩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미국도 심각합니다. 하위 50%가 전체 부의 1.4%밖에 안 갖고 있어요. 국민 절반이 거의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부의 편중이 왜 문제냐면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니 못 쓰고, 못 쓰니 기업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니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득이 또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파이가 안 커지고 그나마 있는 파이도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했느냐? 경기 부양하고 부동산 붕괴에 막겠다고 돈을 풀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까진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확 체감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약 9배 늘었거든요. 한국은요, 무려 44배가 늘었습니다. 미국보다 거의 5배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도 9배인데 한국이 44배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값이 미국 부동산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뉴욕 맨해튼보다 서울 강남이 더 가파르게 뛴 코예요. 실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2~3%라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밥값, 커피값, 택시비 다 올랐거든요. 이게 다 과도한 통화 공급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과의 정책 격차예요. 미국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긴축을 했습니다. 풀었던 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오히려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미국이 돈을 빨아들이는데 한국은 돈을 뿌리고 있으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환율이 치솟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방만함이 환율 폭등의 주범인 겁니다.
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는데 너무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돈을 풀었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았거든요. 작년 성장률이 1%도 안 됐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바닥권이었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낮으면 정치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돈을 푸는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당장 경제 지표는 올라가요. GDP도 오르고 기업 실적도 좋아 보이고 주가도 뜁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성장일까요? 아닙니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 거예요. 신용카드로 이번 달 생활비 막은 거랑 똑같습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다음 달 청구서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단기적인 수치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희생한 선택입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부조리는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그 혜택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가들은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삽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더 부자가 되죠. 근데 금융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은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투자할 종잣돈도 없어요.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생활이 더 팍팍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뛰니까요. 결국 돈을 푸는 정책이 부의 격차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책의 아이러니죠.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금리를 보세요.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달라는 거예요.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환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환율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사실 1,500원을 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고 있느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서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비상금 깨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환율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외국에서 보기에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인위적인 개입이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일시적으로는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주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묘수는 한 번만 통해요. 같은 수를 2번 쓰면 상대가 읽고 역으로 당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묘수를 연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은 막아도 시장이 이 패턴을 학습하면 더 큰 공격이 들어옵니다. 방어막이 얇아지고 있다는 걸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지펀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 헤지펀드들이 한국 환율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한 투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인위적 조작이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터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냄새를 맡고 오는 겁니다. 1992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조지 소로스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영란은행을 상대로 베팅을 걸었습니다.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로스가 이겼습니다. 하루 만에 1조 원을 벌었어요. 영국 중앙은행이 백기를 든 거죠. 영국이 약한 나라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영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시장의 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겁니다. 소로스는 그걸 본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부른다는 걸 알았던 거죠. 외국 자본은 이런 신호를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빠져나가요. 뉴스 보시면 요즘 이런 말들 자주 나오죠. 유동성 공급, RP 매입, 시장 안정 조치. 이런 단어들이 너무 자주 등장하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정석대로 금리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막힌 곳에 돈을 계속 수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응급실에서 수혈만 계속하는 꼴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요. 돈은 정직합니다. 더 안전하고 가치가 유지되는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옵니다. 예전엔 달러 벌어서 원화로 바꿔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현지에 둡니다.
왜 그럴까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100달러 벌어서 한국에 가져오면 원화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원화 가치가 계속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주변에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 있으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달러 재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두고 애국심이 없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통화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원화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정책이 만들어낸 현상이지 투자자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자본이 빠져나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기피하는 현상, 이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신뢰 상실이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뭘 수출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 완제품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하고 중간재도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할 때 받는 돈은 늘어나요. 근데 수입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반고체 만들려면 장비 수입해야 하고 자동차 만들려면 부품 사와야 해요. 예전처럼 환율 오르면 무조건 좋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뭘 해야 할까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지금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끌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못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던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무너지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작용이 따라요.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인 거죠.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세금 내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고지서도 안 왔어요. 근데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장 치명파일까요?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적금 든 사람들입니다. 40대 박 과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이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가 날아간 거죠. 성실하게 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현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계속 녹아요.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좋죠.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아파트 사려면 몇 억이 필요하고 주식도 제대로 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금, 은, 비트코인입니다. 작년에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왜 올랐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가치의 희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도 많이 찍어냈으니까요. 근데 원화는요, 달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피하려고 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원화를 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금 들고 버티면 손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은이냐고요? 금은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은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금은 대부분 금고에 쌓아두잖아요. 은은 실제로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고 전기차에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고급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지금 뜨는 산업 전부예요. 왜 은을 쓸까요? 지구상의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품에는 굴이 써도 돼요. 근데 첨단 제품은 달라요.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반드시 은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공급이에요.
지난 5년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질렀습니다. 연간 10억 온스가 공급되는데 수요는 12억 온스예요. 매년 2억 온스씩 부족한 거죠. 시중에 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런던과 중국 현물 시장의 재고가 6개월 만에 반으로 줄었어요. 1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은광에서 직접 캐는 비중이 전체의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아연, 구리, 금 재련할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은만 따로 많이 캘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사용 후 회수가 잘 돼요. 금반지 녹이면 다시 금이잖아요? 근데 은은 산업용으로 쓰이면 그냥 사라집니다. 회수 비중이 전체 공급량의 17%밖에 안 돼요. 금은 계속 축적되는데 은은 소비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대안입니다. 작년엔 금과 은만큼 못 갔지만 15년 누적 수익률은 금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절대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당장 쓸 돈은 원화나 달러로 3개월에서 6개월치 갖고 있고 나머지는 금, 은, 비트코인에 분산하세요. 이건 수익 내려는 투자가 아닙니다. 방어 자산이고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얼마 벌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는 겁니다. 통장 숫자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 돌의 실제 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